네, 이번 시간에는 20페이지 2장 우리 세무조정하고 소득처분 부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세무조정부터인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소득세하고 이제 부가가치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소득세에서 이제 일반적인 소득을 계산한 다음에 과세되는 소득을 다 더해서 이제 그 중에서 비과세되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더하는 방식이 아니고, 근데 부가가치세처럼 과표를 계산한 다음에 이제 10% 매출세 계산하고 매입을 또 공제해주고 뭐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좀 다르니까 잘 들으셔야 되고, 우리 소득세법에서 제가 사업소득을 이제 법인세를 배우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구조랑 같으니까 요 구조를 배우시고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에서 사업소득 부분을 배우시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하고 법인하고 차이가 또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또 보시면 되니까, 일단 이제 세무조정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소득처분이 뭔지, 요 부분이 법인세법 처음 배우는데 아주 어려우면서 이제 이해만 되시면 또 아주 쉬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가 어느 정도만 갖춰지면 이해가 되기만 하면 아주 쉬운 부분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만 제가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서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회계 처리 방식으로 소득 처분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그 부분도 만약에 너무 어렵다 하면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100% 디테일하게 세무조정을 다 할 수 있고 소득처분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해주는 방식대로 하면 좋겠지만 약간 직관적으로도 이제 이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우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셔서 잘 따라오시기만 하고 일단 잘 설명 들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일단 세무조정이라는 건 제가 영어로 이게 TA라고 만약에 쓰면 이게 Tax Adjustment라고 해서 세무조정 이런 걸 이제 영어로 제가 TA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무조정이 먼저 뭔지 20페이지 나오는 그 개념으로 이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제 회계에서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회계 처리를 해서 이제 뭘 갖고 올 거냐,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 건데, 회계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인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가 있냐면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이 차감되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익이라고 해서 당기 순이익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계산이 될 건데, 이거는 회계에서 하는 방식이에요. 회계에서 하는 방식,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일단 당기순이익이 계산돼서 이제 이거 잠깐만 우리 좀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보기 위해서 이제 그 과세기간 한번 딱 볼게요. 우리 회사의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요때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도 발생하고 각종 뭐 원가도 발생하고 인건비 발생해서 비용이 들어간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이 나와서 얘네들이 12월 말 결산이 되면 이제 2월에 결산을 해요. 한 다음에 보통 2월에 보통 뭘 할 거냐면 주총을 해요. 주총이라고 부르면 주총 때 이 재무제표를 승인을 할 거예요. 이 재무제표가 승인이 되면 이 승인된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3월 31일, 우리 과세기간이 종료했으니까 보통 3개월 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3월 30일에 법인세 신고를 할 건데, 이때 주총 때 이제 승인받은 재무제표라고 해서 이제 재무제표가 들어올 건데, 이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를 결산까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산까지 다 완료돼서 재무제표가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세법 입장에서 뭘 할 거냐, 세법에서는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갈 거예요. 세법 입장에서는 다시 법인세를 계산하라고 해서 계산을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세법은 수익에 대응되는 거를 이제 표현을 입금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들, 입금. 두 번째, 이제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을 세법에서는 그거를 이제 비용이라고 안 쓰고 송금이라고 표현해요. 입금하고 송금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요거를 차감하면 우리가 과세되는 금액은 입금, 과세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송금, 이렇게 계산해서 입금에서 송금을 빼면 요게 우리가 필요한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요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이 계산되면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월 교수금 비과세 소득공제 빼서 과표가 나온다.
그럼 과표는 뭐예요? 과표가 딱 나오면 세율이 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와야지 세율이 곱해지니까 그때까지 계산되는 금액이 이제 우리가 밑에서 빼는 게 있겠지만 이것만 정해지기만 하면 밑에서는 자동으로 쭉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법인세에서는 각사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다. 그럼 이 입금하고 송금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회계에서 나타난 거, 제가 나중에 회계를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이게 G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게 B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G라는 거는 회계에서 이제 갭,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기준, 회계 처리 기준. 그 다음에 B라는 거는 북이라고 해서 보통 장부에 기장한다. 북은 기장한다는 표현인데 결국은 이게 같아야 돼요. 회계 처리와 장부 기장이 같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이거를 또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세법 제가 T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G와 T, B와 T 이렇게 구분하면 B라고 쓰면 제가 B라고 쓰면 회계 처리를 한 이제 그 회계 처리를 보시면 되고 G라고 하면 G라고 써 있을 때는 이거는 이제 뭐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하여튼 지금 회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장부에 기장 수익 비용이 있을 거고 세법에서는 이걸 다시 입금 송금을 할 건데 입금 송금의 개념은 뭐냐면 순자산이 증가한 거, 순자산 증가를 다 입금으로 표현할 거고 순자산이 감소했다. 그거는 송금으로 볼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다 과세할 거기 때문에 입금 송금을 이렇게 따져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주총 승인이 2월에 나고 나서 이제 법인세 신고가 이 기간이 얼마 안 되죠. 안 되는 기간에 입금 송금을 다시 찾기는 좀 불가능해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신고를 이 하나만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회사를 보통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보통 다 몰려요. 이때 다 몰리고 되게 바쁜 시절에 다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수익과 입금은 차이가 거의 없어요. 거의 유사한데 그래도 이제 세법과 회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한 것만 이제 조정해서 가겠다는 거죠. 조정하고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회계적으로는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이제 보는 케이스들 있죠. 그래서 보지 않는 케이스들 요거를 조정해서 가겠다는 게 우리가 세무조정이에요. 그러면 이미 승인받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가 조정을 할 건데 조정의 방식은 일단 크게 두 가지예요. 플러스로 조정할 건지 마이너스 조정할 건지 그 용어가 네 가지가 나올 건데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회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익으로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수익으로 계산했었어야 되는데 계산을 못할 거야. 0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수익을 누락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세법에서는 입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100원이었대요. 100원이 들어가서 각사소득에 100원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갔죠? 그럼 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기 순이익은 금액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뭘 하시면 되냐? 플러스로 입금에 그거를 산입한다 표현해요. 입금 산입으로 이제 얼마 넣을 거냐? 100을 이거를 이제 가로치면 이제 마이너스인 줄 알니까 플러스 이렇게 100을 넣으시면 돼요. 입금 산입은 당기 순이익에서 밑에 미리 쓸게요, 여러분들. 플러스 조정으로 입금에 산입한다고 해서 입금 산입은 제가 동그라미 칠 거예요, 여러분들. 플러스 조정은 동그라미.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이 100이 더해지면 각사소득에 10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 세무 조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세무 조정이라고 부를 거고 이 세무 조정을 하는 방식이 일단 입금 산입이 먼저 나왔고 두 번째, 회사는 이미 수익으로 100을 넣었어요. 수익으로 100을 넣었는데 세법에서 이렇게 한대요. 이거는 우리가 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하겠다. 입금에 넣어서 각사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들어간 금액을 차감해 주는 거 있죠. 입금을 뺀다고 해서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불산입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 입금 불산입을 하게 되면 이 100을 마이너스 조정을 이렇게 100을 할 거예요. 100을 하게 되면 입금에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안 들어갈 거다. 그런 것처럼 플러스로 들어간 것을 차감시키는 방법을 입금 불산입이라 할 거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입금 불산입이 들어갈 거를 입금 불의 불산입을 제가 이렇게 세모로 치면 얘는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기순이익에 플러스로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마이너스 들어가는 입금이 있어요. 지금 그거를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두 번째로 이건 노란색으로 쓸게요, 여러분들. 이미 비용으로 100이 빠져 있어 이렇게. 이제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비용으로 계산한 금액이 없대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회사가 실수로 못 넣은 거야. 실수로 비용 계산을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법에서는 송금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누락한 거를 이제 송금으로 봐준다. 그럼 누락한 거는 나중에 기입을 하면 넣어주겠다.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귀속시기 때문에
인건비, 대표적인 게 인건비인데, 아니면 매출원가. 매출원가나 인건비는 이번 연도에 비용이었는데 실수로 못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세무 조정을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로 송금을 산입시키겠다. 송금, 산입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0이 들어가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 각사소득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밑에 송금산입, 여기 송금산입은 여러분 손이라고 쓰고 세모를 치면 송금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송금산입 세무조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 비용 처리를 이렇게 했어요. 비용 처리가 됐다는 거는 이제 당기순이익에서 이만큼 더 빠져 있는 거죠. 금액이 더 줄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가 우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용을 넣으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기순이익이 줄어서 세금이 줄어요. 세금이 주니까 세금을 줄이고 싶어서 비용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걸 인정할 거냐? 가장 세법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이건데, 요거는 다시 플러스를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건 송금 불산입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고, 마이너스 된 금액을 다시 플러스로 배걸 해서 다시 송금으로 이제 보지 않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플러스 조정이에요. 그걸 여기다 송금 불산입, 손불에 손불을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네 가지 세무조정 보시면 네 가지가 어떻게 나눠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이라는 조정, 플러스 조정하고, 입금불산입하고 송금산입인 마이너스 조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회계가, 잘 보시면 회계가 수익 처리를 했을 때, 비용 처리했을 때 그거 관련된 세무조정이 입금하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이지만 어차피 플러스로 조정되는 건 다 여기 들어갈 거고,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건 다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에 요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게 있어요. 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뭐냐면, 요거는 세무조정을 모두 기입을 한 표다. 세무조정사항을 모두 기입한 거예요. 모두 기입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기입할 거냐면, 잘 보세요. 그 중에서 이 처음이라 좀 제가 자세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왼쪽에 기입하는 게 과목, 금액, 처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과목, 금액, 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처분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처럼 왼쪽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입금산입하고 송금불산입을 같이 여기다 쓰래요. 쭉. 요즘 줄이 더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다는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 조정을 다 써서, 네가 당기순이익으로 가져온 금액이 있으면 당기순이익에다가 입금산입으로 들어온, 송금불산입으로 들어온 이 플러스 조정에 대한 금액이 혹시 1000이 나왔으면 다 더한 게 1000이래요. 1000이 나왔으면 1000에다가 송금산입하고 입금불산입 나왔던 금액을 다 더하니까 이게 400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였니? 10,000원이었대. 이렇게 10,000원. 그렇게 되면 플러스 조정인 1,000원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조정인 400을 이렇게 마이너스해서 결국은 1,600원에 각사소득을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무슨 조정이냐면 세무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는 요걸 뭐라, 이거 세무조정을 모두 기입하는 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이제 뒤에 제가 서식을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나중에 보실 거고, 지금은 이 모든 세무조정을 넣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굳이 저희들이 입금하고 송금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발견할 필요가 없죠. 다시 이제 확인할 필요 없이 이미 뭘 했습니까? 결산을 해갖고 온 그걸 통해서 이제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각사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일단 20페이지에 있는 세무조정에서 주의할 사항,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이제 간접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직접법은 직접 계산하는 게 직접법이고,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간접법 방식대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각사소득을 구할 때 보시면 그 가로 1번, 그래서 그 세무조정 시 주의할 사항이라고 해서 회사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해서 조정을 한다 나온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입금하고 여러분들 입금불산입, 송금하고 송금불산입은 이게 따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로만 구분한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입금산입 할 거를 손불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은 용어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로 가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플러스로 들어간 건 입금하고 송금불산입 다 들어갈 수 있고, 송금산입하고 입금불산입 들어간 것들은 다 오른쪽 항목으로 차감조정으로 들어갈 거니까 얘네들은 구분할 필요는 없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가 좀 중요한 건데,
제가 아까 G하고 B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법과 이제 회계를 비교할 때 이제 차이를 조정해야 되잖아요. 차이를 조정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G하고 T를 이거를 비교할 거냐, 아니면 B하고 이제 T를 비교해서 조정을 할 거냐 이건데, 어차피 얘네들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는데 회사가 실수를 할 수도 있죠. 회계 처리를 잘못해서 실제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G하고 T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이게 비교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보통 G대로 여러분들 회계 처리대로 회사가 장부에 기장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 원칙은 항상 얘를 비교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가 얼마 들어갔니? 세법은 얼마가 필요하니? 회계가 100이 들어가는데 세법은 200이 들어가야 된다. 입금 200이 들어가야 돼. 100이 덜 들어간 거죠. 그럼 사이에 입금 산입이 100이 들어가면 이제 20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B가 조정돼야지, 회계적으로는 200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으면, 예를 들어서 회계적으로 이제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200이래요. 근데 회사가 100만 쓴 거야. 세법에서도 200이 들어가면 여기선 조정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사가 얼마 썼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쓴 100이 당기순이익에 100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는 각사소득으로 200으로 들어가야 되면 입금 산입이 100이 더 들어가는 구조로 간다. 그래서 제가 갭하고 이제 북하고 구분했을 때는 우리가 비교는 뭘로 한다? 북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왼쪽을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들어간 거 확인을 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나온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부분을 볼 건데, 여러분들 뭘 볼 거냐면 두 가지 개념을 볼 거예요. 일단 신고 조정과 결산 조정부터 쓸게요. 결산 조정하고, 여러분들 결산 조정하고 하나는 신고 조정이라는 개념 하나 하고, 두 번째 결산 조정 사항하고 신고 조정 사항,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얘네 둘은 같지가 않아요. 당연히 같은 개념은 아니다. 각각 보셔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네가 필요한 거예요. 얘네가 결산 조정 사항하고 세법에서는 얘네가 필요한 거니까 얘네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제가 먼저 볼 테니까, 먼저 이제 첫 번째 결산 조정하고 신고 조정 개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릴 건데, 한번 보시면 이런 거예요. 회사가 회계인데 거래가 발생했어요. 거래가 발생했으면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할 건데, 당기 순 이익이 계산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각 사업연도에요. 소득 금액이 계산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계산되는 방식이 이제 어떻게 들어올 건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먼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가 이제 매출이라고 할게요. 매출이 100원이 발생했어요. 100원이 발생했으면 얘네가 이제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이만큼 과세가 돼야 되는데, 각사소득 보이시죠? 각사소득에 100원이 들어가는 방식을 두 가지로 방식을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첫 번째 여기다 넣는 방식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럼 분계라고 하거나 아니면 회계 처리라고 부르죠. 회계 처리.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서 당기 순이익에 반영시키겠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외상 매출로 해서 매출 채권으로 100만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매출로 100을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당기순이익에 매출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회계 처리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각 당기순이익에 100이 들어가죠. 이렇게 100이 들어가요. 100이 들어갔으니까 각사소득에 100이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일단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저 안 보이신다고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지금 필기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갈 테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매출 100이 발생하는데 회사가 여기를 누락시켰대요. 회계 처리를 얘는 매출을 누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안 들어가서 회계 처리가 안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당기순이익에 보고가 안 된 거죠. 0이 들어갔죠. 근데 세법에서는 100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100이 들어가려면 세무 조정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무 조정하는 방식을, 여기서 들어가는 게 요거 세무 조정하는 방식인데,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입금 산입 플러스 100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분계, 회계처리를 통해서 우리 각사소득에 반영하는 방식, 100을 반영하는 방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걸 결산조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이걸 결산조정이라고 불러요. 이걸 결산조정이라고 부를 거고, 신고조정은 회계처리를 통해서 각사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통해서 각사소득에 반영한 방식을 우리 신고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은 뭐라고 할 거냐면 세무조정하는 이제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방식. 어떻게 각사소득에 반영할 거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다 넣어서 반영한, 이걸 각사소득에 이제 들어오는 게 목표인데, 우리는 세법이 목표인데, 여기다 넣어서 당연히 갖고 오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걸로 해서 갖고 오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는 방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산조정. 이걸로 해 갖고 오는 방식을 신고조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첫 번째,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은 이거 뭐라고 한 거냐면, 이거를 방법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고 이제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라고 했죠. 그래서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 사항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요까지가 21페이지 여러분들 밑에 수익 비용이 발생했을 때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거를 장부상 반영하는 방식을 결산조정, 그 다음에 신고조정은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는 방식을 신고조정이라고 써서 밑에 요약까지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고조정 사항, 결산조정 사항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처음에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고조정 사항하고 결산조정 사항 다음 페이지 이제 소득처분 전까지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그거 확인하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일단 결산 조정 사항하고 신고 조정 사항인데, 아까 말했던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 결산서, 우리 각사소득에 반영하는 방식을 얘기한 거고, 얘네들은 결산조정을 해야만 하는 항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목하고 아니면 이제 계정을 얘기하는 거다. 계정이라는 건, 회계처리 계정이라고 해서, 회계 계정이라고 해서 그 계정에 따라서 이게 결산조정만 해야 되는 방식하고 신고조정도 되는 방식하고 나누는 거다. 일단 이해가 좀 가기 어려울 건데, 일단 요거를 이제 정의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세법에서는 이 결산조정 사항을 개념을 정립했어요. 그래서 개념이 뭐라고 되냐면, 한번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입금과 송금 항목이 있는데, 입금과 송금 항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얘네들은 송금만 얘기할 거예요. 네가 송금 항목 중에 어떤 계정들은 이 송금 항목 중에 어떤 계정이 있는데, 그 송금 항목 중에 꼭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 어떻게 반영해요? 송금으로 반영하셔야지. 비용 처리하시라는 소리예요. 비용을 반영해야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항목인데, 이거 계정이라고 쓸게요. 계정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송금 항목 중에 이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만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계정들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비. 이제 회계를 이제 배우시면 감가상각비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이런 회계처리가 돼요. 회계처리를 한번 해보면 이런 이 B가 회계처리, 이렇게 하는 게 회계처리인데, 이 B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를 100을 이렇게 했어요.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고 상대 계정으로 감가상각 누계에 100을 이렇게 처리할 건데, 이렇게 감가상각비를 100을 처리했어요. 이렇게 하면 송금 항목 중에 결산서에 반영했어요. 결산서에 반영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당기손익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렇게 하면 송금을 인정해 준대요. 인정해 준대요. 근데 다 인정해 주지는 않고, 그래도 여기서 이제 한도가 있을 건데, 한도는 나중에 배우시고 이렇게 인정해 줄 거다. 근데 만약에 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각사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요거 만약에 회사가 결산서에 이건 반영을 안 했다는 소리, 여러분들. 결산서에 반영을 안 했는데, 이 결산서에 반영 안 하고 세무조정으로 뭘 할 거냐? 나 송금산이 감가 누계, 예를 들어서 누계액을 이제 100을 이제 송금 산입을 시키겠다. 소득처분은 지금 하나 더 있을 텐데 나중에 보시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 하겠다. 지금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차피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무슨 조정이냐면 결산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거는 신고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감가상각비는 이 둘 중에 어떤 거만 되냐면 요거만 가능해요. 요거만 가능하고 요거는 안 돼요. 요건 안 돼. 요런 계정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들. 그 계정이 어디 나왔냐면 23페이지에 여러분들 결산조정상의 유형이라고 해서 밑으로 쭉 나온 거 있죠. 얘네들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배우면 좀 이게 어려운데 왜 그런지만 한번 잘 살펴보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다음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이해를 좀 하시려고 하시고, 이제 나중에 좀 더 가면서 더 이제 계속 제가 반복을 할 거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점점 그때 가서 더 이해하시면 되니까, 처음 배우실 때는 이해 안 가신다 그러면 이해하려고 노력만 계속 해보세요. 일단 얘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얘네들은 무슨 계정이냐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평가 계정들이에요. 보통 평가 계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평가 계정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감가상각비는 실제 외부와의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라고 썼냐면 외부 거래 유형이 아니에요. 외부와 거래한 게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평가에서 나오는 계정들인데,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대손 충당금 설정, 이것처럼 이 평가하는 계정에서는 회사가 100원을 계상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송금사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이만큼 100원이 계상되면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요? 보고가 적게 되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다 이렇게 하게, 당기순이익은 높게 보고하고 실제 세금은 적게 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경영자들은 목표죠. 이게 목표인데, 다른 인건비나, 여러분, 인건비나 다른 실제 발생 경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발생했으면 그걸 비용 처리하든지, 이제 그 금액이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줄어들고,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안 줄었어도 세무조정이 될 수 있어요. 실제 돈이 썼으니까.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이제 계정들이기 때문에, 그럼 당기순이익을 높게 보고하고 싶으면 이거 계산 안 하겠죠, 회사가. 계산 안 하고 무조건 다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무조정에서 100억만큼 송금살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금지하는 게 결산조정 사항이에요. 임의적으로 네가 손익은 높게 보고하고 세금을 적게 내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묶어놓고, 여러분 결산조정 사항으로 묶어놓고 얘네들은 뭘 할 거냐? 열거를 해놓은 거예요. 열거를. 그래서 열거 해놓고 얘네들은 네가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네가 100원만큼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결산서에 넣어야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산조정사항은 뭐라고 하냐면 결산 조정만 가능해요. 뭐가 안 돼요? 신고조정이 안 돼요. 그러면 결산조정사항 이외에 나머지가, 여러분 얘가 아니면 나머지가 신고조정사항인데, 얘네는 그럼 신고조정만 돼요? 아니죠. 얘네는 결산서에 반영해도 되고 안 되면 신고조정 다 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산조정하고 신고조정 방법이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방법이 우리가 신고조정 사항이다. 그럼 신고조정 사항은 따로 열고 해놨냐? 아니에요. 얘네들은 결산조정 이외에는 다 신고조정으로 돼 있어요. 그 대신 신고조정이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얘는 좀 애매하게 그 임의신고조정사항과 강제신고조정사항이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얘네들은 임의하고 이제 강제로 이제 구분은 돼 있는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래서 중요하진 않고, 이거는 좀 더 세부담 최소화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결산조정이 아니면 다 신고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결산조정 사항에 나오는 요 항목들, 이런 계정을 구분해 놓은 거죠. 이런 계정들은 꼭 결산서에 넣어야지만 인정해주고, 네가 만약에 결산서에 못 넣었다, 그럼 송금인정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송금인정이 아예 안 되는 거고, 입금에서는 결산조정사항이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없는 거니까 송금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책에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밑에 일단 표를 보시면, 이 표가 아주 중요한 표예요. 나중에는 이 표가 정확하게 이해 가시도록 이제 자주 보셔야 되는데, 개념하고 대상부터 볼게요. 개념 보시면 특정 손비 항목, 송금 항목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 다가 아니에요. 일단 열거된 것 중 손비 항목 중에 장부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해주겠다. 그러면 송금 인정을 100을 넣었는데 200을 넣으면 200을 다 해줄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한도가 있어갖고
한도까지만 송금 인정해 줄 거예요. 한도가 넘어가면 또 송금 인정은 안 된다 또. 그래서 한도까지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시고, 하여튼 특정 손비 항목 중에서 비용을 계상해야지만 손비 인정해 주는 항목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나와 있고, 대상은 누구냐? 대부분 외부와의 거래 없이 그 비용 계상 여부가 전적으로 법인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는 것들. 회사가 그냥 추정해서 계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비용 중에. 그게 열거가 돼 있으니까 그건 따로 확인하시고, 그런 항목들은 우리가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유형들은 결산서에 넣어야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손익의 귀속이라고 해서 그럼 이 송금은 언제 송금이냐는 건데 달라요. 둘은 봐요. 얘는 송금으로 계상한 해에 송금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신고조정 사항은 발생한 해에 무조건 송금, 입금 송금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송금의 귀속 시기가 선택 불가라는 거는, 얘네들은 그때가 발생했으면 인건비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해의 송금이지 그걸 내년에 계상했다고 해서 내년 송금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는 달라요. 얘네들은 감가상각비는 올해 안 넣었어요. 올해 안 넣은 금액만큼 내년에 넣었어요. 한도만 안 넘어가면 내년 송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다. 그래서 그 대신 안 되는 예외적인 사항이 또 4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따로 볼게요. 그래서 예외적인 이런 것들은 선택이 불가능한 것도 결산조정 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따로 볼게요. 그 다음에 장부에 미반영 경우, 다 4번째 줄, 장부에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면 송금 인정 돼야 안 돼요. 세무 조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게 결산조정 사항이다. 그 대신 신고조정 사항은 이 인건비가 대표적인 건데, 인건비가 만약에 안 들어갔어요. 인건비가 현금 나가고 인건비, 이거는 세무조정을 하셔야지. 세무조정을 하셔서 이제 송금 산입을 하시는 게 우리 신고조정 사항이니까 보시고, 경정청구인데, 경정청구는 여러분들 경정청구인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송금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송금을 안 넣어서 세금을 과다 신고된 거 봐요. 과다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 신고하는 게 경정청구예요.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된 부분에 줄였다는 거는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송금이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송금을 넣겠다는 소리인데, 경정청구하는 거는 이제 송금 인정을 이제 해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거기 보시면 경정청구가 결산조정을 이룬 거죠. 올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회사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한 내년 정도에 우리 작년에 결산서에 못 넣었으니까 작년 경정청구를 통해서 작년 거를 송금 인정 받겠다라고 해서 경정청구를 하면 그거 인정해 줄 거냐? 안 돼요, 얘네들은. 그때 비용을 안 넣었으면 끝난 거야. 그래서 이 경정청구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건 나중에 국기법 하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객관식 할 때 여러분들 우리 객관식 할 때 경정청구를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경정청구는 이게 전부 다 이해가 한 상태에서 이게 이해가 갈 텐데, 처음 배우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히만 아세요. 이 경정청구는 내가 이런 것처럼 비용 계상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경정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 우리 선택사항이다. 선택을 해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결산조정 사항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선택사항에서는 뭐가 안 되냐면 경정청구가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강제사항이 있어요. 신고조정 사항이 대부분 강제사항인데, 얘네들은 인건비를 지금 못 넣었죠. 한 10억만큼 지금 넣었어야 했는데 못 넣었으면 내년에, 우리 작년에 10억만큼 못 넣었으니까 작년 세금 많이 낸 것 중에서 좀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하는 건데, 그거는 가능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건 선택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조정사항들은 선택사항이니까 이건 경정청구 안 되는 거고, 이게 대부분 신고조정사항이죠. 신고조정사항들인데, 신고조정사항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닌 애들이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걔네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한번 생각만 해보시고,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22페이지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익의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인데, 제가 2가지로 분류해놨어요. 수익은 뭐가 없어요. 결산조정은 어디서만 나와요? 송금에서만 나와요. 비용 항목에서만 나오지 이제 수익 항목에서는 없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오른쪽. 그러니까 신고조정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은 이제 비용에서 결산조정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비용이 장부상 비용이 세법상 비용보다 더 클 때는 한도가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한도가 넘어간 것들은 송금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둘 다 송금분 산입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문제예요. 지금 잠깐만 보시면 거기 비용 계상이, 여러분 비용 계상이 이제 비용이에요. 비용이 50계상 돼 있는데, 세법상 비용은 100가지 한도가 인정이 돼요. 이거 100은 송금 한도인데,
송금 한도가 100이에요. 그럼 얘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인데 결산 조정 사항이었다. 이 감값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감값이었으면 결산 조정 사항이죠. 결산 조정 사항이었으면 이거 인정 못 받아요. 세무정 없이 그냥 끝나시면 돼. 그러면 비용 처리 50 한 것만 넣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세법상 100억만큼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감값이 아니고 신고조정상이었다. 그러면 얼마 더 넣어줄 거냐면 50이 더 덜 들어갔잖아요. 덜 들어갔으니까 신고조정으로 50을 더 넣어주겠다는 거죠. 결산조정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이가. 비용 항목 중에서 신고조정 상황도 마찬가지로 항상 비용이 더 크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150이고 송금은 100이다.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면 결산조정이든 신고조정이든 둘 다 송금불산입이에요. 비용을 초과했으니까 송금불산입 50은 둘 다 똑같은데 이런 경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결산서에 100까지는 인정해줄게. 반영을 해라. 했으면 100을 썼어야 돼. 감값이 100을 썼어야 되는데 감값이를 50만 썼으면 50만 인정받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50만 들어가고 세무정 없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인건비처럼 이제 결산조정 사항이 아닌 애들은 비용 계산 여부가 적게 들어갔죠. 적게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이걸 못했어요. 못했으면 나중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를 통해서 50에 대한 비용 처리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도 가능하고 아니면 이번에 그 발견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산입 하시면 되죠. 송금산입을 해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신고조정사항들. 그럼 얘네들은 이 결산조정사항하고 신고조정사항은 어떻게 하셔야 돼? 둘은 항목을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결산조정사항은 암기가 돼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뒤에서 다 배울 내용이니까 지금 미리 잠깐 보고 갈게요.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 사항을 이제 암기할 건데 일단 첫 번째 자산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산감액이라고 해서 그럼 4가지가 있을 텐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미리 잠깐 보고 갈게요. 첫 번째 파손 부패가 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천재 지변 등에 따른 천재지변 화재 수용 폐광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고정자산 평가 손실이다. 세 번째 주식 관련된 건데 주식 관련된 건 2가지예요.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되거나 부도 등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이건 나중에 배워요. 자세히. 그래서 요거에 대한 평가 손실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3번, 4번 다 주식은 2개니까 이 4가지인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지금 재고자산 평가손실, 고정자산 평가손실, 주식에 대한 평가손실인데 세법은 회계랑 다르게 원가법을 채택할 거예요. 원가법이란 건 뭐냐면 평가손실과 평가이익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자의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라는 걸 다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건 있겠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 중에서 감액되는 것 중에 이 4가지는 유일하게 인정하는 평가손실이에요. 만약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파손부패 때문에 발생한 것들, 그 다음에 고정자산 평가 손실 중에 이런 천재지변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 주식의 평가 손실 중에 그냥 시가 하락이 아니에요. 그 발행법인이 파산됐거나 부도가 났을 때 이럴 때 평가 손실은 이때 인정하겠다는 건데 언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당연히 결산서에 반영을 하면 비용 처리를 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결산서에 안 넣었다. 세무조정은 안 되고는 안 되고 결산서에 넣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 얘네들은 4개는 또 특징이 거기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써 있을 텐데 24페이지 밑에 조그만 글씨 써 있죠. 얘네는 이런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송금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감액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송금만 가능하다. 그 소리는 뭐냐면 파손부패된 재고자산이 파손부패된 그 해만, 예를 들어서 18년도에 파손부패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파손부패가 다시 지울게요. 이거는 파손이 났는데 얘네들은 결산서에 언제 넣냐면 결산서에 비용 처리를 요때 한 거예요. 평가손실을 요때 예를 들어서 100을 넣은 거다. 파손은 18년도 19년도 1월에 비용 처리했다. 요거는 송금 인정 못 받아요. 송금 불산입이 될 거예요. 이렇게 송금 불산입. 왜? 파손은 18년도니까 요때만, 그러니까 파손 발생한 그 해만 인정해주는 결산서에 넣었어야 돼.
이때 안 넣고 언제 넣는 거예요? 내년에 넣었잖아. 내년에 넣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결산서에 반영을 해야지 인정해 주는 건데, 그 중에서 예외적인 요게 들어가요. 그럼 감가상각비 보세요. 감가상각비는 18년도에 넣었어야 되는 걸 19년도에 넣었어요. 상관없어요. 19년도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결산 조정의 특징이 그거예요. 결산 조정은 그때가 아니어도 비용 처리가 들어간 시점에 한도만 넘지 않으면 인정해 주는 건데, 얘네 넷은 다르다. 넷은 우리가 감액한 사업연도의 송금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잠깐 지웠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감가상각이죠. 상각인데, 이것도 1번이라고 쓸게요. 대표적인 게 감가 상각비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있는 여러분들 이제 자산 상각이라고 나온 거 2번, 3번은 여러분들 좀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대손금, 여러분 대손금은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대손금은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 여러분들 대손세액 공제해주는 사유가 여기로 들어가는데, 대손세액 공제도 이제 결산조정상 대손금이 있고 신고조정상, 얘네들은 둘 다 있어요. 이제 신고조정상 대손하고 결산조정상 대손이 따로 있어서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나중 대손금에서 암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고, 중간에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한 폐기 손실, 생산 설비 폐기 손실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나중에 감가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뭐 이건 특히 중요한 케이스는 아니라, 보통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결산조정 사항과 요거 네 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그 충당금 있죠. 그래서 충당금 있는데, 이거는 충당금도 언제 배운다고 했어요? 제가 심화할 때 할 거예요. 심화 때 이런 거 다 나와요. 대손비랑 충당금.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이에요. 퇴충. 두 번째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이건 대손금이 있는데 대손충당금입니다. 여러분들 대손금 회계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회계에서 좀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본에서는 하진 않고 나중에 심화할 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각 연결된 건데, 얘네들도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이나 대손 충당금 설정 자체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계산하는 금액들이에요. 회사가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나오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설정하는 거랑, 대손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계획된 이제 우리 그 무슨 방법에 의해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회계적으로 임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산 조정으로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 일시상각 충당금 등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산 조정되고, 이건 이미 신고 조정사항도 가능한 거긴 한데 원칙은 결산 조정이다 라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신고 조정사항 중에 그 밑에 이미 신고 조정사항이 들어가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준비금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준비금은 없으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면 지금 결산 조정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일단 요거 엄청 잘 나오고, 네 가지는 제가 대충 봐도 여러분들 이거는 그 파트에서도 또 나올 거니까 3-4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고, 감가상각비가 대표적인 우리 결산 조정이라는 건 이제 제가 설명을 처음에 했으니까 아시면 되고, 얘네들은 충당금 설정할 때 제가 다시 설명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얘예요. 결산 조정 대손과 신고 조정 대손 구분해서 이제 암기하셔야 되니까 요거 하시고, 요거는 감가상각비 할 때 같이 보시면 되겠다. 그럼 결국은 다 몇 번을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산조정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여러분 결산조정은 항상 신고조정사항이랑 마찬가지로 결산조정 아니면 이걸 나머지는 신고조정으로 해서, 신고조정사항은 뭘 할 수 있냐면 결산세 반영해도 되고, 아니면 뭐 하셔도 돼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결산서 없이도 이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인데, 얘네들은 안 된다고 해서 세무조정이. 근데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 4번에 24페이지예요. 신고조정사항 유형이라고 해서 가로 1번 임의신고조정사항, 오른쪽에 강제신고조정사항인데, 여러분 임의신고조정사항은 얘네들은 결산세에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 사항인데, 결산세 넣었어야지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결산세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1, 2, 3, 4, 5번이라고 나온 것들은 대표적인 여기서 나온 애들 중에서 신고조정을 허용해 주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일시상각 충당금하고 감가상각비 중에 특정한 경우들인데, 이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 근데 이 중에서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 밑에 서비스업에 대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다. 얘네들은 신고조정도 가능하게 해줬어요.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원칙적인 건 감가상각비 결산조정.
예외적으로 신고 중에 허용되는 애들은 임의 신고 조항이라 세부담 최소화가 들어가면 신고 중에서 세부담이 줄을 내면 송금 산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1, 2, 3, 4, 5번은 이제 송금 산입이 될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여튼 임의 신고 조항으로 좀 만약에 거기 1, 2, 3, 4, 5번을 제외한 거는 다 강제 신고 조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산 조정 사항을 외우시고, 나중에 그 파트에서 제가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을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때 가서 배우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거 여러분들 이 항목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항목을 지금 외우라고 제가 쓴 건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뒤에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이 결산 조정 사항이 있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만약에 처음 들었는데 이게 이해가 갔다는 거는 법인세를 공부를 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법인세를 어디서 들어봤으니까 이게 하는 거지, 이거를 처음에 했는데 이해가 잘 안 가죠. 왜냐면 해보질 않았으니까. 결산조정이라는 걸 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결산세에 들어간 개념하고 신고조정으로 이제 세무조정하는 개념하고 이걸 잘 구분해서, 특히 임의신고조정 사항은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그건 나중에 보시고, 오른쪽에 강제신고조정 사항은 결산조정사항 이외에는 다 강제신고조정사항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위에 있는 표에도 여러분들 비고란에 이제 써놨어요. 강제신고조정, 결산조정 듣고 이제 비고란에 신고조정으로 되는 케이스, 이제 신고조정을 해도 되는 케이스들, 그 부분들을 이제 따로 임의조정하고 이제 써놨으니까, 근데 거기 강제신고조정사항하고 임의조정사항이 따로 있어요.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다 배우면 이해가 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만약에 뒤에서 연습 문제를 풀겠다, 그럼 이걸 단순히 외워서 푸는 건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딱 보자마자 신고조정이랑 결산조정을 이해하셨으면 당연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법인세를 다 배우고 여러분들 제가 기회가 되면 하여튼 법인세 나중에 요약을 할 때는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한 상태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법인세 목표는 완강이라고 생각했어요. 완강. 소득세랑 부가세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강의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들어왔어요. 여기만 해도 아주 충분해요. 소득부가 같은 경우 이거보다 더 길게 설명하시는 분하고 더 짧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주 적절하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길게 설명하면 또 루즈해지고, 그렇다고 너무 요약해서 설명하면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했다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걔네는 그래서 하면서 이해가 되겠지만 얘네들은 다 들어봐야지 이거구나라는 걸 그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는 목표가 완강이다.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강을 목표로 하시고, 완강이 됐을 때 이제 알 것 같은데 그랬을 때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완강하시고 나서 한 번만 더 들으시면 너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왜냐면 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나중에 다 배울 부분들인데 그걸 미리 앞에서 지금 방법을 얘기하는 거고, 특히 소득처분 들어가면 더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지금 초반에 배울 부분은 아닌데도 여러분들 미리 설명하는 이유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아주 쉽게 뒤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제 다른 거랑 좀 다르게, 다른 이제 세목하고 좀 다르게, 다른 세목은 거기만 배우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그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배우고 나서 하면 아주 쉬우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 법인세가 너무 쉬워졌어요.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세무사, 회계사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되면 법인세 이해를 많이 했다는 소리니까, 그러면 소득부가보다 훨씬 쉽고, 특히 국기법이랑 여러분들 이제 기타 세법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보다 훨씬 답맞추기는 더 쉽고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소부 얘네들은 공부만 좀 잘 되고 계산이 안 나오니까, 시험에 계산이 안 나오니까 답 체크할 때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 국기법하고 국징법 같은 경우는, 국징법은 어렵진 않죠. 그래서 국기법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법인세가 어려우니까 국기법을 더 잘해야지,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법인세부터 잡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법인세는 몇 번을 들을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소득처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앞에서 이제 넘어온 것 중에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소득, 그게 이제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 소득처분에서 그 부분이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법인세 근간을 이루는 게 소득처분 관련된 거니까, 이때 또 자세히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시킬 테니까, 다음 시간에 소득처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